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손끝에 가시만 들어가도 못 견디게 아프고 성가신데요. 머리인지 귀인지 얼굴인지 볼인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게 아프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음식을 씹거나 하품할 때 턱 주변이 아프고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르치과병원 박채희 원장과 함께 턱관절 장애와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거나 다물어지지 않는다. 최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로 턱관절 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증상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턱관절 장애와 치료에 대해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턱관절하고 턱관절 장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턱 하면은 아래턱, 위턱 이렇게 두 개의 턱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있는 관절을 턱관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턱관절의 구조나 생리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는 머리뼈의 일부하고 아래 턱뼈의 과두 부분이 만나서 이루는 곳이 턱관절인데 이 턱관절 부위가 뼈로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조그만한 디스크도 들어있고 그리고 인대로 연결도 되어 있고 또 수많은 근육들이 또 부착을 하고요. 예. 그 주변으로 또 혈관이나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오고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턱관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문을 열고 닫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턱뼈 이쪽 부분을 문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래턱뼈가 문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턱관절은 경첩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부속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측두 하악장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문이 움직이는 기능에 따라서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럼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쉬운 간단한 원인에는 다쳤을 때 네. 운동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턱관절 부위에 충격을 받은 외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뼈의 형태가 기형적으로 생겨있는 형태 이상이 있을 때는 아주 원인이 뚜렷하죠. 네. 그런데 그 이외의 원인들은 원인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요.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턱관절 질환이 촉발되는 기여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요인들이 한 개인에게는 강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네. 복합적으로 턱관절 장애를 촉발시키는데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턱관절 장애로 인한 증상에는 어떤 네. 것들이 있죠? 증상도 이제 그런 기여 요인 못지않게 네. 다양하고 굉장히 표현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구강, 턱, 그리고 안면, 얼굴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통증이나 기능 장애로 축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상들이 범위가 넓고 예. 굉장히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이렇게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턱관절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먼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병력 청취를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임상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교합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네. 그리고 물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물리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보톡스를 주사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안정 장치라는 장치를 구강 내에 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 수술 치료,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합 조정까지 하게 됩니다. 네. 뭐 장치 치료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스플린트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프린트라고 하면 그 턱관절 자체를 봤을 때는 머리뼈하고 턱관절 사이에 끼어 있는 디스크 이런 것들이 이탈되어 있거나 인대가 늘어나 있거나 할 경우에 턱관절이 자기 자리에 있지가 않게 되는데요. 이 장치를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끼게 됨으로써 턱관절이 편안해지고 안정된 자리로 가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예요. 네. 그래서 턱관절 안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를 하루 이틀 끼워가지고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최소한 턱관절이 안정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끼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하고 양치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착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된 후에는 밤에만 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치료법으로 보톡스 주사를 말씀하셨는데 듣고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보톡스 주사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근육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톡스 하면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예. 그런데 이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육을 세게 다물거나 이갈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주요 저작근, 교근이나 축두근에 보툴리눔 톡신을 일부 주입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되거나 경직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이완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턱관절 장애에서 사용되는 요법은 3개월마다 예. 3회 정도 반복 주입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용량으로 2주나 3주 간격으로 주사 맞을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요? 네, 이제 교합이 무너지게 되면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주로 교합 그리고 부종 교합이나 어떤 교합에 무너졌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이 되었을 때에는 보철 치료를 하거나 교정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함께 턱관절 장애와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이 고생을 하죠. 아토피 환자들도 더욱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챙기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명의 역습이라고 불리는 아토피. 쉽게 낫지 않는 질환이라 음식이나 약물을 다양하게 시도하게 되는데요.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하기 빼기라고 하면은 뭐 아토피에 더하면 좋은 점과 또 감소하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 좀 잠잠했던 피부 상태가
환절기가 되면서 다시 악화되면 역시 아토피는 치료가 어려운 거구나 생각이 될 텐데 어떤가요? 네. 아토피 그러면 먼저 치료가 어렵다. 네. 나아가서는 치료나 완치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생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 이런 말들을 환자분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자주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대증요법만을 반복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증상 억제제라든지 보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토피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낫지 않는 질환은 아니고요. 네. 또 그와 같은 증상 억제제의 약물들은 평생 복용하거나 바르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토피를 더하는 요인으로 음식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고 어떤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음식에 관한 것은 아토피를 이야기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또 적절한 식사량과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고요.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 습관이 곧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먹어야 하는 음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공식품 또 인스턴트 식품들, 합성 조미료가 다량으로 함유된 그런 식품들입니다. 이들 식품은 대체로 가공식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천연식품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품들이 가져오는 이 아토피의 증상 악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환자분들 스스로도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면은 가급적으로 천연식품을 챙겨 먹기는 하는데 뭐 어디에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안 좋다더라 하면서 골고루 먹기보다는 음식을 가려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괜찮은 건가요? 네, 가급적 천연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매우 바람직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살펴볼 만한 것은 먼저 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인데요. 아주 간혹 아토피 때문에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만 하고 있다라든지 또 단백질마저도 콩으로 된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네. 식단 자체를 전부 식물성으로만 유지하게 되면 이 동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그 필수 영양소의 섭취와 흡수에 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토피의 치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 동물성 식품만을 위주로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른 영양의 섭취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균형 잡힌 고른 영양 섭취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한 식사의 양 그리고 적정한 시간에 식사의 시간과 주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토피를 더하게 하는 음식과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아토피를 빼주는, 즉 감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는 실제로 피부에 가볍게 발생한 찰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상 또는 가벼운 알러지성 피부염, 즉 두드러기와 같은 이런 피부염들이 대부분 겪어본 피부염들이고 또 그냥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회복을 잘 했었다라든지 또는 특정 이 치료 연고를 바르고 나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토피는 이 처방해주는 연고나 보습제를 발라도 일정 시간 가려움이나 염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발생하고 그러면서 점차 전신으로 확대되고요. 또 피부염의 상태도 조금 더 심각한 피부염으로 자꾸 발전하게 되고 가려움도 심해지고 또 피부 자체의 모양과 형태적인 특성들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부염과는 다른 아토피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약품이 아닌 어떤 특수한 약품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피부에 바르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약물과 제품들의
제품들을 구입해서 바르는 일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 아토피는 잘 낫지 않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발과 호전만을 반복하면서 점차 전신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임상적인 보고를 보더라도 이 아토피 피부염은 어떤 특정 약물을 피부에 발라주는 것만으로는 낫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의 국소염증이나 가려움이 잠시 호전될 수는 있지만 또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아토피는 전신의 질환이고 또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보습제 같은 걸 듬뿍 바르는 이유 중 하나가 가려우니까 그걸 참기 어려워서잖아요. 근데 가려울 때도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이 가려움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가려움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강화가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가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피부 질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가려움이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장 가려움을 억제시키는 약물만을 사용하는 것은 또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가려움에 심해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정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든지 또 흥분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은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예. 따라서 낮 시간 동안에 이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적인 이완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차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낮 시간 동안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섭취한 음식의 종류 그리고 함유된 성분들에 의해서 이 가려움도 굉장히 심하게 증폭을 가져오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가공식품 이외에도 천연식품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열 에너지가 과잉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밤 시간이나 수면 중에 가려움이 매우 심하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환자들은 저녁 식사를 다소 담백하게 섭취해 주셔야 하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그 양 자체도 적절하게 조금은 소식을 해주는 것이 수면이나 밤 시간 동안의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토피에는 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타민이나 홍삼을 비롯한 건강 보조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걸 꾸준히 먹는 게 정말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치료하는 수많은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도 여러 이런 기능 보조제라든지 기능 제품을 섭취해 보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또 그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이런 제품들이 도움이 된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영양적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은 특별한 기능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질이라든지 또 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불균형 상태에 꼭 맞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선택하실 때는 전문의의 의견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상 이러한 제품들보다는 매일 가정에서 섭취하는 이 식사의 질적인 또 영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 더하기 빼기란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절기엔 혈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갑작스런 추위에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예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 자전거 타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고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쓰고 조금 일찍 내복을 입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